윌리엄 포크너의 마지막 소설이자 퓰리처상을 받은 작품이죠. 약탈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때는 1905년,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한 낡은 자동차 한 대가 있고요. 이 차를 몰래 훔쳐서 떠나는 한 소년의 아주 무모하고 대담한 여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이게 그냥 유쾌하기만 한 모험담이 아니라 이 여행이 어떻게 한 소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지 그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905년 미시시피주의 제퍼슨이라는 작은 마을로 한번 가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람, 분 호건백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걸어다니는 재앙 혹은 살아있는 혼돈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이 분호원백이라는 인물,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냥 마구간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지못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치 모두의 골칫덩이 혹은 공동의 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포크너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분을 일종의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세 가문이 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의 유일한 자산이자 부채가 바로 분, 혹은 백인 거죠. 규칙은 딱 하나. 분이 사고를 치면 그 순간 가장 가까이 있는 주주가 즉시 달려가서 모든 걸 수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웃긴 건 이 이상한 기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오로지 분 혼자 다 가져가고 모든 손실과 책임은 고스란히 주주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 호건백은 온갖 모순이 한 몸에 뒤섞인 사람이었어요. 키는 2m에 가깝고 몸무게는 100kg이 훌쩍 넘는 거구인데 생각하는 건 꼭 어린애 같았죠. 주인에 대한 충성심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강했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서 절대 믿고 맡길 수는 없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기가 치카소 인디언 혈통이라는 걸 엄청 자랑스러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엔 그걸로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사격 실력인데요. 사냥꾼이라면서 총을 쏘면 단 한 발도 맞히질 못했어요. 그의 사격 솜씨는 이미 마을 전체의 놀림감이자 전설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 분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그럼 이 남자의 성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사건을 들여다볼게요. 아주 평범해야 할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일이 터지고 맙니다.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위스키 한 병 때문에 동료들이랑 시비가 붙은 거였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료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자 분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다고 생각한 거죠. 어린애 같은 그의 정신세계에서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도 그렇다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분노가 정말 머리끝까지 치솟은 거죠. 결국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분은 권총을 빼들고는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동료 루더스를 향해 무려 5발이나 쏴버려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코미디입니다. 불과 6m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발도 못 맞추고 엉뚱하게 철물점 유리창만 박살내고 구경하던 사람 엉덩이를 스쳐 지나가게 만든 거죠. 여기서 이 마을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물점 주인인 사촌 아이크가 막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유리창이 깨져서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5발을 쏴서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 하나를 못 맞히냐 하면서 분의 형편없는 사격 실력에 격분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바로 분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인물, 분 호건백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당시 최신 문물이자 유혹의 상징이며 이 모든 모험을 이끌어갈 엔진,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인 소년, 루시어스의 할아버지는요, 마을에 아주 오래된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장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죠. 이 할아버지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어요. 시끄럽고 기름만 퍼먹고 고장이나 잘나는 저 쇳덩어리는 그냥 잠깐 유행하다 말 거라고 굳게 믿었죠. 마치 어젯밤 비 온 뒤에 잠깐 돋아난 독버섯처럼 내일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나 자동차를 혐오하는 할아버지가 대체 왜 차를 산 걸까요? 이건 순전히 어른들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은행이 2개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오래된 은행과 새로 생긴 사토리스 대령의 은행이 서로 경쟁 관계였거든요. 근데 사토리스 대령이 앞으로 우리 마을에 자동차는 못 다닌다 하고 포고령을 내리자 할아버지의 자존심이 폭발한 겁니다. 감히 네가 뭔데 마을 정책을 정해 하는 마음에 보란 듯이 덜컥 차를 사버린 거죠. 분호건백은 이 자동차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에게 자동차는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줄 마법의 양탄자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걸 수리하러 온 정비공 버펄로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그냥 이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하면서 차를 다 분해해버립니다. 이걸 본 분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차를 애기 다루듯 하는 분과 그냥 기계 부품으로 보는 정비공 사이에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고 결국 정비공이 분에게 권총까지 꺼내드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한폭탄 같은 남자, 분이 있고요. 그를 매혹시킨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조합을 완성시킬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롭게 지켜보는 남자, 네드 맥캐슬린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드는 할아버지의 마차를 모는 마부이지만 그냥 고용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는 이 집안의 어두운 비밀, 즉 집안의 골칫거리 같은 존재였죠. 왜냐하면 그는 가문을 세운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 노예와의 사이에서 낳은 엄연한 혈육, 바로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가문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복잡한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매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 바로 그의 독특한 웃음소리예요. 그냥 히히히 하고 웃는데 그 웃음소리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보고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는 자의 여유, 그리고 가족의 비밀을 다 알면서도 영원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자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 짧은 웃음소리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자, 이제 무대의 모든 배우가 준비됐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남자분, 너무나 매력적인 유혹의 도구인 자동차,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 네드까지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어요. 이제 이들이 함께 움직일 딱 한 가지, 기회만 있으면 되는데 그 기회는 아주 슬픈 소식과 함께 찾아옵니다. 먼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마을의 모든 어른들, 그러니까 질서와 규칙을 상징하는 모든 건의가 장례식을 위해 나흘 동안 마을을 비우게 돼요. 이건 우리의 주인공, 11살 소년 루시어스에게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죠.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시에서 완전히 벗어난 완벽한 자유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어른들이 모두 떠났다는 완벽한 기회를 포착한 분은 당장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자동차를 잠깐 빌려서 멤피스에 다녀오는 거죠. 그런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루시어스를 꼬드깁니다. 같이 가자. 이제 공은 루시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생 배워온 대로 착하고 바른 아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금지된 모험의 짜릿한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루시어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쪽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기사도 정신을 가진 훌륭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미덕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풍과 함께 떠나는 멤피스 여행이라는 금지되었기에 더 짜릿하고 달콤한 비도덕의 유혹이 손짓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안전한 세계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사이에서 그는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루시어스는 유혹에 넘어가고 말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생 첫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거짓말이란 건 마치 모래가 담긴 접시 위에 깃털 하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과 같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서지 않고 끝도 없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구나 하고 말이죠. 바로 이 순간 루시어스에게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에게 끌려다니는 어린 공범이 아니었어요. 이 위험천만한 계획 속에서 사실은 어린애 같은 분보다 자기가 훨씬 더 똑똑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 그는 이 모험의 단순한 동참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었다는 짜릿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결정은 내려졌고 돌아갈 다리는 불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복잡한 거미줄도 다 쳐놨고요.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어른들의 눈을 피해 이 작은 마을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뿐입니다. 루시어스는 정말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켈리 이모, 아이크 사촌, 잭 사촌에게 차례대로 각기 다른 거짓말을 해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죠. 그리고 마침내 분과 함께 몰래 자동차를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정말 떠나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 자동차 뒤쪽 짐칸 방수포 밑에서 누군가 스르륵 나타납니다. 바로 네드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묘한 3인조가 결성됩니다. 몸만 어른인 아이분, 이제 막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한 소년 루시어스, 그리고 말없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네드까지. 이 세 명의 약탈자들은 자신들을 오가매던 모든 규칙과 일상을 뒤로하고 미시시피의 붉은 황혼 속으로 차를 몰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을 기다리는 멤피스로 가는 길 위에서는 또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윌리엄 포크너의 마지막 소설이죠. 자동차 도둑. 계속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1905년 미시시피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11살짜리 소년 루시어스 프리스트가 정말 황당하고 무모한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정말 유쾌하면서도 또 아주 깊이 있게 그려낸 그런 성장 소설입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모든 사건의 발단이 뭐였냐면 바로 한 가족의 장례식이었어요. 정말 엄숙해야 할 이 행사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금지된 모험으로 향하는 문을 그냥 활짝 열어젖히게 됐는지 바로 그 순간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훔친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동차죠. 1905년이라는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할아버지의 자동차는 그냥 굴러가는 기계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지위였고 반항이었고 또 모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마을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선언 같은 거였어요. 사실 이 할아버지가요, 자동차를 원래 원했던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싫어했어요. 자동차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젯밤에 뿅 하고 돋아난 독버섯 같은 거다. 곧 사라질 유행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상황이 확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새로 생긴 은행의 총재 사토리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제퍼슨 시내에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딱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은행의 총재이자 이 동네 어른이었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모욕인 거죠. 젊은 사람이 나한테 도전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게 그 조례 자체를 그냥 폐기시켜버리려고 마을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동차를 떡하니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원칙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죠. 바로 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야기의 전환점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저 멀리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베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비보가 날아온 거죠. 바로 주인공 루시오스의 외할아버지 레셉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가족의 의무라는 게 어떻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내느냐는 점이에요. 그 당시 장례식은 정말 중요하고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가늘지만 강철처럼 강한 실로 이어진 의식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루시어스의 부모님은 장례식에 가야 했고요. 근데 심지어 프리스트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인이랑 대학 동창의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이참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뉴올리언스에 며칠 들렀다 올 계획까지 세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프리스트 집안의 모든 어른, 그러니까 모든 감시와 권위가 최소 나흘 이상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인이 모두 떠나버렸죠? 그럼 이제 이 성의 열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논란의 중심이었던 자동차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이 권력의 공백 상태에서 모든 것이 몇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분 호겐백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혹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한 도로 여행이라는 생각이 한 소년의 영혼을 걸고 버리는 거대한 음모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이 모전 사건을 일으키는 인물, 바로 분 호겐백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촉매제 같은 역할이에요. 책에서는 이 사람을 되게 재밌게 묘사하는데 마치 마을의 유력한 세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식회사 같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한테 속해 있긴 한데 또 누구 하나가 딱 부러지게 책임지지는 않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거죠. 키는 193cm나 되는 거구에 충성심도 있는데 문제는 완전 믿을 수가 없고 정신연령은 거의 어린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사람한테 어른들이 싹 다 떠나버린 텅 빈 집은 내가 이거 잘 지켜야겠다 이런 책임감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아싸 내 목적지인 멤피스로 떠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 이렇게만 보인 거죠. 가족들을 기차역에서 배웅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분은 정말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11살 루시어스 앞에 자기 계획을 딱 꺼내놓죠. 우리 할아버지 차 몰래 타고 멤피스로 가자.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분은 루시어스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자, 이 화면이 지금 루시어스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평생 가르쳐온 가치들이 있습니다. 정직, 책임감, 명예, 순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죠? 멤피스, 자유, 비밀, 모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금지된 것들이 주는 짜릿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뭘 고를까 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한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첫 번째 반란인 셈입니다. 처음에는 루시어스도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분을 시험하는 거야. 내 착한 마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분이 과연 내 착한 마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번 떠보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입고 있는 순수함이라는 갑옷과 방패가 아주 튼튼하다고 너무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자기 기만은 정말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루시어스는 자기 안에서 뭔가 엄청나고 좀 무섭게까지 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껴요. 오, 그렇다. 시계가 2분 전에 울린 이후로 나는 무서울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해요. 소년의 순수함에 금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스로 그 순수함의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인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루시어스의 결정이 그냥 분이라는 어른을 졸졸 따라가는 그런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죠.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내가 리더가 되어야겠는데? 하고 말이에요. 자기가 분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걸 순식간에 자각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책에서는 도치적인 권력의 열기가 그를 휩쌌다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성장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냥 주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그 규칙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어른으로 변모하는 바로 그 첫 순간인 겁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공범이 아니라 이 대담한 사기극을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교활한 주모자의 역할을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제 자기는 분만큼이나 비뚤어졌고 어쩌면 앞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분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리더고, 내가 보스고, 내가 주인이다. 이 자각이 바로 루시어스라는 소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잖아요? 한번 보시죠. 이 미덕에 반하는 딱 하나의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거짓말이라는 얼마나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지를요. 루시어스가 타락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눈 깜짝할 사이예요. 마치 거짓말의 폭포수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죠.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두 번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을까요? 바로 가족들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루시어스랑 형제들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켈리 아줌마가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17마일이나 떨어진 에드먼즈 사촌네 농장에 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부터 어떻게든 뒤집어야만 했죠. 여기서 네드 메카슬린이라는 인물과의 대화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루시우스는 뒷마당에 있던 네드에게 다가가서 낚시하러 가게 돼서 마을에 남을 거라고 나름대로의 알리바이를 댑니다. 하지만 종종 여우처럼 붉은 빛이 도는 눈을 가졌다고 묘사되는 네드는 그깟 거짓말을 단번에 꿰뚫어 보죠. 그러면서 히히히 하고 특유의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걱정하느라 내가 귀찮아질까 봐 아주 큰 마음을 먹었구나, 도련님. 루시우스는 이 사람은 못 속이겠구나 하고 바로 깨닫죠. 근데 동시에 네드가 자기를 막지도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네드는 도련님 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면서 딱 선을 긋거든요. 이렇게 네드는 이 모든 계획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관찰자이자 공모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여서 짠 거짓말의 그물도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허무하게 찢어지고 맙니다. 제커리 에드먼즈 사촌이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진 거죠. 나 방금 시내에서 아이크 사촌 봤는데? 그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구원 투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켈리 아줌마의 분노였죠. 켈리 아줌마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낚시라고? 감히 주일날에? 애 아빠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전보 칠 시간도 없이 당장 기차에서 뛰어내렸을 거다. 이 난리법석이 완벽한 연막탄이 되어줍니다. 그 틈을 타서 분과 루시어스는 정신없이 차를 몰아 농장을 빠져나오죠. 이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는 와중에 루시우스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인지를요. 책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거짓말은 마치 모래가 담긴 접시에 깃털 하나를 똑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쓰러지잖아요. 끝도 없고 잠시 쉴 틈도 없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된 작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제퍼슨으로 전속력을 다해 돌아와서 마차 보관소에 숨겨져 있던 자동차를 꺼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드디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로 위를 달리게 되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금지된 일을 해냈다는 짜릿하고 위험한 승리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멤피스로 향하는 길 위에서 이 둘은 자신들의 음모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둘만이 공유하는 비밀스러운 여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죠. 차를 몰아가는 바로 그 순간 자동차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이 둘만의 비밀 모험이라는 달콤한 환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네드였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몰래 차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2인조의 비밀 일탈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3인조의 여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행의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네드는 그냥 할아버지의 마부가 아니에요. 그는 1860년에 메카슬린 가문의 뒷마당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집안의 복잡한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기 어머니가 초대 루시우스 퀸터스 캐러더스의 딸이라고 주장하죠. 말하자면 집안의 골칫거리이자 숨겨진 핏줄인 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깨트려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합류는 이 여행에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아주 교활하고 영리한 지성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네드가 아까 했던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히히히 하는 그 웃음은 그냥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의 서곡이었던 거죠. 어서 출발하시죠. 가다가 고장나도 고치고 해지기 전에 돌아올 시간은 있어야 하니까요. 이 말은 그가 이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그 계획의 핵심 인물로 이미 끼워 넣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필연적이었던 동행자와 함께 이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고향과 바깥 세상을 가르는 마지막 경계선에 도착합니다. 바로 요크나파토파 카운티의 경계선이죠.
그들이 건너게 되는 이 지점은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주 깊고 거친 역사를 간직한 곳, 바로 발렘보의 나루터입니다. 한때는 와이엇의 나루터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이들이 이제 막 넘어서려는 문턱이자 자신들이 시작한 이 모험만큼이나 야성적인 과거를 품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원래 이곳은 강을 통한 상업활동의 최종 목적지, 즉 항해의 종점이었습니다. 저 아래 빅스버그에서 출발한 증기선이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먼 지점이었죠. 그래서 이 황량한 황무지 한가운데서 모카와 위스키가 오가는 아주 번화하고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의 역사가 참 재밌어요. 그들이 통과하고 있는 이 역사의 층위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최초의 정착민이 운영하던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역수였어요. 그러다가 발렘보라는 거인 같은 남자가 이곳을 차지하면서부터 술에 취한 노새꾼, 도둑, 살인자들이 들끓는 시끄러운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급기야 공포와 분노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악명 높은 곳이 되죠. 하지만 이들이 여행하는 1905년 현재 이곳은 그 발렘보에 아주 정숙하고 고지식한 노처녀 딸이 운영하는 사냥꾼과 낚시꾼들을 위한 점잖은 상점이자 하숙집으로 변해 있습니다. 평화에서 악의 소굴로 그리고 다시 길들여진 평원으로 이어진 이 역사의 흐름을 이들은 지금 자동차를 타고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강을 건넌다는 건 그냥 다리 하나를 건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그 이상이죠. 이제 제펄슨의 규칙, 어른들의 세계가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둘만의 비밀 여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게 됐고 그 단순했던 계획은 훨씬 더 영악하고 교활한 네드라는 인물 때문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익숙했던 요크나 파토파 카운티를 완전히 벗어난 이들 앞에 과연 어떤 상상도 못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윌리엄 포크너의 마지막 소설 리버스,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거든요. 11살 소녀 루시어스가 어른 흉내내는 분 호겐백이랑 할아버지 차를 훔쳐서 멤피스로 떠나는 정말 신나는 모험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뒷좌석에서 나타난 불청객 네드 맥카슬린 때문에 이 모든 게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진했던 여행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길로 빠져드는 거죠. 자, 이제 이들의 여정이 정말 미지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도착한 멤피스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죠. 거기서 과연 어떤 기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이 모험을 통째로 뒤엎어버릴 그 충격적인 거래는 또 뭘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요크나파토파 카운티, 그 경계를 딱 넘는 순간부터 풍경이 확 달라져요. 겉보기엔 그냥 길들여진 땅 같은데 그 안에는 아직 원시적인 야생이 그대로 숨쉬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지도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뭐랄까, 주인공 루시어스가 지금까지 알던 그 안전하고 모든 게 예측 가능했던 세계를 떠나서 진짜 어른들의 복잡하고 위험한 세계로 들어서는 그런 상징적인 경계선을 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벨런보의 나루라는 곳을 지났는데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책에서는 이곳을 이렇게 묘사해요. 떠돌이 운송업자들과 입이 거친 노새 몰입꾼들의 숙소이자 식당, 그리고 술집. 시끌벅적한 곳, 이곳을 마주하는 자들은 어쨌든 사내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난폭한 집마차꾼들, 산적, 심지어 살인자들의 피로 얼룩졌던 그런 역사를 가진 땅인 거예요. 지금은 조용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 배어있는 그 폭력의 기운이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위험을 미리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거칠었던 땅이 지금은 설립자의 딸, 아주 단정하고 엄격해 보이는 분이 운영하는 그냥 평범한 가게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야생의 역사를 하얀 식탁보로 싹 덮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이건 어쩌면 루시어스가 떠나온 고향하고도 비슷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밑에는 어른들의 복잡한 세계가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비유인 셈이죠. 드디어 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분이 차를 모는 곳이 번화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랑은 담싸한 것 같은 아주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차를 세우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그곳에서 그 집은 정말 거대한 비밀을 혼자 꿀꺽 삼킨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루시어스는 평생 처음 맡아보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걸 내 평생 맡기를 기다려온 듯한 냄새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향수, 술, 담배, 비싼 음식 냄새 같은 게 막 뒤섞인 불쾌하진 않은데 지극히 어른들의 냄새였던 거죠. 소녀는 아직 모르는 쾌락과 비밀 그리고 위험이 뒤섞인 그런 세계의 향기. 그걸 맡는 순간 아, 나는 아직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과정부터가 무슨 비밀의식 같아요. 일단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하녀가 조심스럽게 누군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철컥하고 다시 잠가버립니다. 여긴 그냥 손님을 환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바깥 세상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안에 있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요새였던 거죠. 자, 이 굳게 닫힌 요새 안에서 루시어스는 이제껏 고향에서 만났던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만의 도덕과 규칙으로 움직이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세계의 주민들이었어요. 이곳의 여왕격인 인물이 바로 거칠지만 유능한 주인 리바 양이고요. 그리고 분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매춘부 코리 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진짜 질서를 잡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바로 냉소적인 표정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아주 위압적인 존재, 빈포드 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곳에 보이지 않는 법 그 자체인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빈포드 씨가 상징하는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선과 악 같은 도덕이 아니에요. 이 집의 법은 비도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업이 잘 돌아가고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일한 규칙이에요. 루시아스가 지금까지 배워온 세상은 흑 아니면 백이었는데 여긴 완전한 회색지대인 겁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냉정한 규칙이죠. 분은 루시어스한테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법칙을 알려줘요. 리바 양이 자네한테 뭘 하라고 제안할 때면 할까 말까 결정하는 동안에 해치우는 게 좋아. 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선 제안이 곧 명령이라는 거죠. 이걸로 루시어스는 이 집의 절대적인 권력 구조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루시어스가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애쓰는 그때 정말 가장 충격적인 존재랑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자기랑 비슷한 또래 소년 오티스예요. 근데 이 오티스는 루시어스가 가진 순수함을 정면으로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어두운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너무 일찍 타락해버린 어린 시절의 모습, 바로 그거였죠. 근데 오티스는 대체 누굴까요? 아니,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루시어스한테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불안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오티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모순덩어리예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아는 건 또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죠. 루시어스는 그를 보면서 이 아이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른이 됐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느껴요. 어른들의 추악한 비밀을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냉소로 가득 차버린 그런 어린아이인 거죠. 이 긴장감은 오티스가 아주 자랑스럽게 퍼그너클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열쇠구멍으로 코리 양의 방을 훔쳐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보여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건 순진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추악한 근원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끔찍한 고백을 들은 루시어스는 내면에 있던 마지막 방어선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서 오티스한테 달려들죠. 근데 이건 그냥 애들 싸움이 아니에요. 루시어스는 지금 오티스라는 한 명의 소년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상징하는 타락 그 자체,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코리앙의 존엄성을 짓밟아버린 이 추악한 세계 전체를 파괴하려는 듯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루시어스가 이렇게 순수와 타락 사이에서 격렬한 내적 싸움을 벌이며 휘청이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더 큰 혼란이 터져나옵니다. 이 모험 전체를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상상조차 못했던 거래가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뒤뜰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이 밤의 고요함을 찢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달려나가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 할아버지의 자동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둠 속에서 네드가 분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어요. 분, 호겐백 씨,
여보세요? 하면서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의 옆에는 자동차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하고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형체의 정체가 드러나죠. 바로 경주마 한 마리였습니다. 네드가 다른 사람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훔친 자동차를 또 다른 훔친 경주마랑 바꿔치기 해버린 겁니다. 이제 상황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이 단 한 번에 정말 대담하고 미친 짓으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따라오기만 하던 밀항자 네드가 순식간에 이 모든 사건의 판을 짜는 조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루시어스와 분은 네드의 위험천만한 계획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된 거죠. 자, 이제 이건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의 가출이 아니에요. 이들의 운명은 이제 이 말 한 마리에 단단히 묶여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작가 포크너가 동물 중에서 말을 가장 어리석고 겁 많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운명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동물에게 달려버린 셈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려면 포크너의 동물 계급도를 좀 봐야 해요. 재밌죠? 그는 생존력이 강한 쥐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용감하긴 하지만 아첨꾼인 개를 네 번째에 둡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꼴찌가 바로 말이에요. 소심하고 겁 많고 지능도 낮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고 평가받는 동물과 맞바꾼 겁니다. 이제 차는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겼죠. 그들의 운명은 이제 낯선 도시에서 훔친 소심하게 짝이 없는 동물 한 마리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절도는 이제 경주마 도박이라는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범죄로 커져버렸어요. 이제 질문은 어떻게 집에 돌아갈까가 아니죠. 과연 이 미친 도박의 끝이 완전한 파멸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정말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할아버지의 차를 몰래 끌고 멤피스로 떠났던 루시어스 프리스트, 분, 그리고 네드, 기억하시죠? 1905년 이 어린 소년 루시어스가 겪게 되는 아주 뜻밖의 그리고 그야말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여정, 이 매혹적인 이야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문장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2분 전 시계가 종을 친 이후로 나는 무섭게 성숙해 있었다.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에요. 루시어스가 겪는 심경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정말 짧은 순간에 나는 이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가 아니구나. 이 대책 없는 여정의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공범이고 어쩌면 핵심 인물이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자랑스럽거나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그런 서늘한 공포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제 네드 루시어스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안전했던 고향 제퍼슨을 떠나면서 이들의 여정은 진짜로 시작됩니다. 눈앞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하고 낯선 도시 멤피스가 펼쳐져 있고요. 이건 그냥 장소가 바뀌는 그런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 보호받던 질서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세계로 들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문턱을 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멤피스로 가는 길에 와이엇 건널목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장소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뭐 거의 미국 남부의 변화를 담은 작은 서사시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치카서족이 조용히 건너던 강가였어요. 그러다 와이엇이라는 사람이 상점이랑 나루터를 만들면서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곧이어 벨렘보라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곳을 노세 몰입꾼들로 바글바글한 아주 시끌벅적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황야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또 시대가 바뀝니다. 사토리스 대령이 철도를 놓거든요. 이 철도라는 게 진보의 상징이긴 하지만 나룻배처럼 낡은 것들은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벨렘보야 아들은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이곳을 말도독이나 범죄자들이 들끓는 소굴로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무법지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또 구원의 빛이 나타납니다. 하이람 하이타워라는 거구의 목사님이 나타나서 성경과 주먹, 그러니까 신념과 힘만으로 이 정착지 전체를 싹 다 바꿔버려요. 정말 영화 같죠? 이런 온갖 격동의 역사를 다 거치고 나서 1905년 우리 행행이 도착했을 때는 미스 벨렘보라는 분이 운영하는 아주 단정한 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소의 변화 자체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낡은 가치와 새로운 시대,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핵심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랜 운전 끝에 드디어 멤피스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루시어스는 아마 속으로
엄청 크고 화려한 호텔 같은 걸 상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이 차를 몬 곳은 그런 데가 아니었죠. 번화가를 쓱 벗어나더니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뒷국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면서도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집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바로 여기가 이 여정의 첫 번째 중요한 무대가 될 장소였습니다. 루시어스는 미스 리바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하숙집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신비롭고 매혹적인 향기에 확 사로잡혀요. 여러분, 후각이라는 게 기억이랑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감각이잖아요. 루시어스한테 이 냄새는 그냥 좋은 향수 냄새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보호받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어른들의 욕망과 비밀이 막 뒤섞인 세계의 공기,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평생 맡아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마치 내 무의식이 평생을 기다려온 것 같은 그런 냄새. 이 냄새는 순수했던 세계에서 경험과 지식의 세계로 넘어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딱 봐도 여긴 평범한 하숙집이 아니에요. 아주 엄격하고 말로 하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규칙들이 있는, 바깥 세상과는 딱 단절된 그들만의 왕국 같은 곳이었죠. 문은 항상 안에서 잠겨 있고 모든 건 미스 리바의 통제 아래 있어요. 그녀가 이곳의 여왕인 셈이죠. 그런데 루시어스의 등장은 이 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특히 이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미스 리바의 연인인 빈포드 씨는 아이들을 병적으로 싫어했거든요. 아마 아이의 순수함이 이 집이 파는 환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는 루시어스를 여기에 머물게 하려고 미스 리바한테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루시어스는 이 비밀스러운 세계의 이방인이자 잠재적인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막 그들이 겨우 자리를 잡고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뒷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들의 모험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아주 극적인 방향으로 틀어졌다는 신호탄이었죠. 일행은 할아버지의 자부심이자 그 시대 최고의 명차였던 윈턴 플라이어가 잘 있나 보려고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요. 그 차는 그냥 쇠붙이가 아니었거든요. 가족의 명예, 부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텅 빈 공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차가 없어진 거예요. 이들의 모험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범죄 행위가 되어버린 거죠. 차가 있던 그 자리에는 네드가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아버지의 그 귀한 차, 최첨단 기계 문명의 상징을 라이트닝이라는 이름의 경주마,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운송수단이랑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정말 기상천외한 거래야말로 네드라는 인물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죠. 분의 그 단순한 세계관 속에서 자동차를 말이랑 바꾼다는 네드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미친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미스 리바와 미스 코리는 이 아수라장을 한 발짝 떨어져서 아주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남자들의 소동이 그냥 또 하나의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르죠. 분의 이 격렬한 분노와 네드의 태연함, 그리고 이걸 오락거리처럼 지켜보는 여자들의 모습이 아주 기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집의 독특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네드의 계획은 이건 대담한 걸 넘어서서 거의 무모할 지경이에요. 이 말로 경주에 나가서 큰 돈을 건 다음에 그 돈으로 제퍼슨에 있는 누구도 차가 없어진 걸 알기 전에 다시 차를 사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말이 맨날 이득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건 약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드한테는 이게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왜냐? 아무도 이 말이 1등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기겠다. 이런 전형적인 약자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새로운 현실 앞에서 다들 끙끙 앓고 있는 동안 니드는 동물 왕국에 대한 자기만의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순위를 매기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드가 말하는 동물 계급은요, 사실 인간 사회에 대한 그의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을 비유예요. 그는 쥐를 최고의 피조물로 꼽는데 그 이유가 타협 없이 생존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쥐는 인간의 집에 얹혀 살지만 집세 한 푼 안 내고 집 짓는데 도움도 안 주면서 절대 쫓겨나지 않잖아요. 이건 어쩌면 백인 사회에 기생하면서도 결코 그들의 일부는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야 하는 흑인의 처지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인간한테 충성하는 개나
독립적인 척하지만 결국 인간한테 의존하는 고양이는 더 낮은 계급으로 봅니다. 가장 재밌는 건 힘세고 멋진 말을 가장 낮은 계급에 둔다는 점이에요. 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멍청함 때문에 어린애 속임수에도 넘어가서 스스로 망한다는 거죠. 이건 힘만 믿고 지혜가 없는 지배계급, 즉 백인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내대 철학은 힘이 아니라 상황을 이용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지혜와 생존 본능이야말로 최고라고 말하는 약자의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밤이 찾아오고 루시어스에게는 또 다른 아주 심란한 도전이 닥칩니다. 그는 이제껏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인간성의 어두운 면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죠. 루시어스는 미스 코리의 조카라는 오티스라는 소년과 한 방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오티스라는 애가 나이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좀 미숙해 보이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게 꼭 동물 같았어요. 특히 그 눈에는 나이를 알 수 없는 섬뜩할 정도의 공허함이 있었죠. 루시어스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이 아이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아주 불길한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어두운 방에 누워서 루시어스는 정말 압도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곧 아주 끔찍한 무언가를 알게 될 것 같다는, 내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직감한 거죠. 이건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순수했던 세계가 아주 폭력적으로 깨지기 직전의 그런 예감 같은 겁니다. 그때 오티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악한 소에 있는 예전 집에서 갖고 놀던 엿보는 구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루시어스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아주 무심하게 툭 내뱉습니다. 그리고 오티스는 끔찍한 진실을 마치 오늘 날씨가 어떻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말해버립니다. 퍼그나클링이라는 건 코리가 남자 손님들한테 겪는 수모를 자기들끼리 부르는 은어였어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자기랑 PT 이모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나 소년들한테 돈을 받고 벽에 있는 옹이구멍으로 그 장면을 엿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나쁜 짓 정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으로 만들고 그걸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아주 체계적인 착취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이 진실 앞에서 의로운 분노에 휩싸인 루시어스는 오티스에게 달려들어서 공격합니다. 그 순간 루시어스 눈에 오티스는 더 이상 그냥 작은 소년이 아니었어요. 코리의 순수함을 짓밟은 이 세상 모든 악의 화신이었죠. 이 폭력은 루시어스가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세계를 구경만 하던 아이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서 자기 손을 더럽히는 행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무섭게 성숙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폭력적인 만남은 루시어스에게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남깁니다. 오티스가 심지어 주머니 칼까지 꺼내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코리는 오티스가 12살이 아니라 거의 15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히게 되는데 이게 그의 악행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들죠. 이제 상황의 주도권은 루시어스에게 넘어옵니다. 아이였던 그가 단호하게 요구하니까 어른인 코리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해요. 비록 오티스가 남긴 그 어두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루시어스는 자신의 행동으로 아주 작은 정의를 실현한 셈입니다. 다음 날 경주를 준비하던 그들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람의 등장은 그 즉시 분위기를 아주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버치라는 인물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야만적이고 위협적이에요. 그는 코리를 슈거보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불쾌한 소유욕을 드러내고 분과는 만나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보안간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폭력성은 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공권력을 자기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부패한 힘의 상징인 셈이죠. 심지어 그의 진짜 이름이 러브메이든이라는 사실은 이 거친 외모와 너무나 귀귀하게 안 어울리면서 그의 위선과 뒤틀린 본성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거의 숨기지도 않고 협박을 하면서 그들의 무리에 억지로 끼어듭니다. 분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은 코리를 절대로 눈앞에서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는 거죠.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낯선 곳에서 법을 등에 업은 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로써 분과 네드, 루시오스는 완전히 고립된 채 이 남자의 소나기에 놓인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결점투성이지만 진심이 담긴 분의 서투른 사랑과 소유와 통제에 기반한 약탈적이고 위험한 버치의 집착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이 두 남자의 대립은 콜이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인 에버비로 불리고 싶어하는 그녀를 둘러싼 싸움의 핵심이 됩니다. 그녀가 에버비라는 이름을 되찾으려고 하는 건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거고요. 이제 버치가 그림자처럼 그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가운데 일행은 경주가 열릴 파샴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판도는 더욱 커지고 긴장감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갑니다. 말을 맡아줄 존경받는 흑인 어른 파샴 후드 아저씨의 집에서 경주 조건이 정해집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파샴 아저씨는 흔들리지 않는 존엄과 명예를 지닌 인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런 신정한 공간에서조차 버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자기가 직접 감독하겠다면서 자신의 부패한 권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네드가 밝히죠. 말에게 쓸 비장의 약이 딱 2번 달릴 분량밖에 없다고요. 이걸로 실수의 여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단 2번의 기회에 달려 있는 거죠. 분과 버치가 이제 에버비라는 진짜 이름으로 불리는 코리를 두고 벌이는 그 추악한 대립을 지켜보면서 루시어스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잔인함에 대해 깊은 증오를 느낍니다. 그는 에버비가 인간 타락의 무력한 중심이 되는 것을, 분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알아야만 하는 운명임을 증오해요. 이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고뇌에 빠진 겁니다. 아침이 다가오면서 루시어스는 자신이 곧 생애 첫 실제 경주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동료들의 자유, 에버비의 존엄, 그리고 자신의 산산조각난 명예까지 모든 게 이 경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 소년의 어깨에 지워진 이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정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마지막 소설이죠. 약탈자들. 11살 소년 루시우스가 겪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모험을 그린 그런 성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기나긴 여정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배경은 바로 경마장입니다. 루시우스, 분, 그리고 네드, 이 세 사람이 벌여온 그 모든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여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바로 이 단 한 번의 경주, 이 한순간으로 전부 귀결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네, 이야기의 절정, 바로 경주의 날입니다. 훔친 할아버지의 자동차, 어쩌다 보니 바꾸게 된 경주마,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운명까지, 모든 것의 향방이 이제 곧 결정됩니다. 자, 여기서 네드의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라이트닝이라는 이 말은 늘 2등만 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에이, 저 말은 우승은 못해 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네드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한 겁니다. 사실 네드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이 말이 딱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길 만큼만 달리게 만드는 비결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비장의 카드를 바로 이 판돈이 가장 큰 경주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기습작전이었던 셈이죠. 이번에는 저 린스콤의 말을 이겨버리게 젠장! 이 한마디는 그냥 응원이 아니에요. 당시 지역의사가 외친 말인데 이걸 들어보면 이 경주가 단순히 돈만 걸린 도박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을 전체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가문과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대결이었던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대단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경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주인공 11살 소년 루시오스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보는 실제 경주인데 모든 사람들의 희망, 네드의 치밀한 계획, 그 모든 것이 이 어린 소년의 어깨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압박감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경주가 끝나고 그들은 믿기지 않게도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승리가 더 큰 혼돈의 시작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야기는 순식간에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바뀝니다. 승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우산이었죠. 그들의 성공은 오히려 도화선이 되어서 더 끔찍하고 잔혹한 대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이 싸움은
그냥 주먹 다짐이 아니었어요. 두 남자의 분노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호겐백. 그의 분노는 뭐랄까 아주 원초적이고 폭발적이었어요. 애법이라는 여자를 둘러싼 질투, 그리고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그야말로 야수처럼 터져 나온 거죠. 반면에 부치라는 남자는요, 아주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는 분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려고 했어요.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심리적인 파괴를 노린 거죠. 싸움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부치가 분에게 슈가보이라는 모욕적인 별명을 부르면서 애버비에 대해 넌듯이 놀려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분의 등을 툭 치는데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을 넘는 거죠. 결국 참다 못한 분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드의 묘사를 보면요. 두세 명이 분에게 매달려서 뜯어말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부치가 권총을 꺼내서 분을 때리지 못하게 막고 있고 정말 대혼란 그 자체였죠. 이 끔찍한 난투극은 지역 보안관이 나타나고 나서야 겨우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모든 게 뒤엉킨 그 순간에 익숙한 인물이 그림자처럼 나타납니다. 루시우스가 이 파섬이라는 낯선 동네에서 정말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루시우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저 아주 차분하게 묻습니다. 손은 어쩌다 그랬느냐? 이 조용한 한마디가 그 어떤 고함보다 더 무섭게 들렸을 겁니다. 모든 모함과 탈선이 끝났다는 신호. 이제 심판의 시간이 온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소란스러운 경마장을 떠나 린스콤 대령의 사무실. 이곳은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만 하는 비공식적인 법정이나 다름없는 공간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벽에는 법률 서적이 빽빽하고 경마 우승 트로피들이 번쩍이는 그런 방입니다. 그 방에 할아버지, 린스콤 대령, 그리고 말주인인 반토시 씨, 이렇게 권위 있는 어른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들의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네드를 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라.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제퍼슨에 몰래 떠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 그 비밀들이 이제 전부 밝혀져야만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드의 입에서 사건의 모든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이게 그냥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측 불가능했던 네드의 모든 행동 뒤에는 사실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친척인 보보 보샴이라는 청년이 멤피스에서 아주 큰 공경에 빠졌던 거죠. 위험한 백인에게 빚을 지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드는 보보를 구하기 위해 이 모든 일에 꾸몄던 겁니다. 자동차를 훔쳐서 말과 바꾸고 경마 도박을 벌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필사적인 구조 작전이었던 거죠. 네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고백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백인 신사들이 평소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더 깊고 어두운 사회적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보보가 졌던 빚은 정확히 128달러였습니다. 지금 이 방에 앉아있는 신사들에게는 뭐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젊은 흑인 마부였던 보보에게는 그야말로 목숨이 걸린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그런 거액이었죠. 똑같은 돈의 액수가 누구에게는 사소하고 누구에게는 절박한가. 바로 이 무게의 차이가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보보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막 올라온 젊은 흑인 청년이 대도시에서 백인 악당의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는 법이 자신을 지켜줄 리 없다고 오히려 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심지어 자신의 고용주였던 반토시 씨조차 그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돈 빌려주기를 거절했습니다. 네드가 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네드가 보안관에게 던진 이 말은 그의 행동 철학 전체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딱딱한 법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법이 멈추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사람 사이의 도리, 의리, 책임감이 시작된다는 거죠. 법보다 인간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드의 이 말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도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법과 인간성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네드는 크리스마스 목이라는 옛날 농장의 관행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목화밭의 일부에서 나온 수익을 따로 떼어놨다가 크리스마스 때 모든 흑인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제도였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보보가 마주했던 약탈적이고 비정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법 이전의 공동체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그들만의 도덕적 질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놀랍게도 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도박으로 해결됩니다. 이 신사들은 이 모든 문제를 아주 판돈이 큰 게임으로 바꿔버려요. 할아버지는 얼떨결에 말이 지면 거금을 주고 사야 하는 내기에 휘말리고 이전 경주는 무승부로 처리된 뒤 모든 판돈을 마지막 한 경기에 거는 승자독식 게임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말을 달리게 하는 레드의 비밀 기술까지 내기의 대상이 되죠.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문제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단락되고 이제 이야기는 다시 루시우스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짧고도 긴 모험이 소년의 내면에 어떤 상처와 변화를 남겼는지 이제 그 부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루시우스는 네드로부터 정말 끔찍한 진실을 듣게 됩니다. 유치장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분이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 에버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을요. 루시우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흑인 노인인 파섬 아저씨의 이 말은 루시우스가 짊어져야 했던 그 무게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분도, 법도, 다른 어떤 어른도 에버비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섰던 건 오직 11살 소년 루시우스 뿐이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책임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루시우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는 거구의 분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때립니다. 물론 소년의 주먹이 어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힘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사적인 도덕적 심판이었던 거죠. 당신은 틀렸다고 외치는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런 루시우스를 보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도 울지. 하지만 언제나 얼굴은 씻는다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를 추스르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갈 손자에게 건네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마지막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결국 제퍼슨을 떠났던 소년과 돌아온 소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떠날 때는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보던 순수한 아이였다면 돌아온 소년은 세상의 추악함과 복잡함, 그 회색지대를 알아버린 아이가 된 거죠. 그 대가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떠들썩했던 모험도 마치 꿈처럼 잊혀가는 듯한 어느 날이었어요. 에버비가 루시우스를 찾아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닫기 위해서요. 에버비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시우스 크리스토 호겐백이야. 분과 에버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 루시우스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소년의 짧았던 여정, 그리고 그가 보여주었던 작은 선행과 용기는 한 생명의 이름 속에 영원히 새겨져 이 모든 인물들을 끊을 수 없는 인연으로 연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단 한 번의 짧은 탈선이 어떻게 한 소년의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결정적인 여정, 그 경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입니다.